나온 뉴스 중에 저는 큰 뉴스라고 봤던 게 대통령실이 보이스피싱하고 마약과의 전쟁 준비에 아주 돌입했다. 좋은 얘기죠. 이게 이제 정권 초에 윤석열이가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답시고 그게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도 사실 그거랑 연관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김건희 가까운 누군가가 마약을 밀반입하다 걸린 사건을 검찰이 덮어준 사건까지 그때 그걸 덮어줬던 사람들은 다 이영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김건희랑 마약 그 밀수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때 마약과의 전쟁은 진짜로 마약에 젊은이들이 빠지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시장 재배치 자원이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드는데 그렇죠. 어. 경쟁자를 일소에 제거하고 특정 마약상을 키워주려고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잖아요. 대부업과의 전쟁 같은 거 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사람이잖아. 정부 의지가 보이스피싱하고 이 마약은 정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큰일한 게 뭐냐면 그 육견 개고기 그렇죠. 문제. 네. 이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란시장의 그런 개 도살하는 그러한 시설물들 이런 거 싹 없애고 정말 이 개고기 불법화 이건 확실히 해놨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있을 때 그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니까 육견협회에서 한번 경기도에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이익단체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육견 하시는 분들처럼 유리창을 다 깬 사람은 없었어요. 제일 셌구나. 제일 폭력적이요. 근데 지금도 좀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거의 진짜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건 지금 해외에서 그 서버를 두고 뭐 사람 납치해가지고 이거 써먹고 지금 이런 굉장히 심한 일이 또 하필 캄보디아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전 정권에서 마약 때문에 흥했던 사람들이 전 정권의 요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거의 대정부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노태우 때부터 시작된 그 마약과의 전쟁, 전두환 때 삼천교육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지랭이 같은 국민들 속여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짓이에요. 노태우는 그냥 굉장히 낮은 지지율 속에 이미지를 보낸 사람이긴 한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수사 좀 해봐서 아는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민들한테 인심 얻겠다고 했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성향이 달라요. 안 할 거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 지금 관련해서 그 이 이슈가 또 백혜룡 경정 나오고 마약 지금 수사 무마 사건 나오고 이게 지금 특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최근에 이문정 또 동부지검장이 백혜룡 경정을 만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다 보면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건데 저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도 마약이지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정부가 거의 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경찰이 600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풀이 뽑겠다까지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2025년 1분기 3월 달까지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116억이에요. 작년에 8,545억이었다고. 저거 뜯기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피싱도 그렇고 지금 로맨스 스캠도 그렇고 SNS 하시다 보면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느끼는데 너무 가짜 계정들이 말을 많이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요즘은 한글로 이제 번역해가지고 막 말을 걸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고 얘기하면서 부탁을 하거나 이런 식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원년 멤버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네. 한 450만 원. 진짜? 450만 원. 네, 큰 돈이네. 2010년 때니까 진짜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딱 당했는데 잠깐만 한마디 해도 되죠? 세 네. 글자만 할게요. 네. 모질이. 근데 그때 진짜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제가 월급 받아서 막 통장 맞는 거 싹 날렸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진짜 컸어요. 근데 결국 못 잡았어요. 왜 못 잡냐면 그런 사람들 못 잡는데요. 근데 못 잡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새끼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의 흔적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잡았는데 잡았어도 경찰이 어떻게 못해주고 법원에서 어떻게 못해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가 그래서 400만 원이요? 사적 보복을 하는 태형 청장으로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이제 제가 경찰서 가서 김건희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페이스북에 로맨스 스캠에 당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서 못 받고 있다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소를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뿌리 뽑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스미싱 같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최근에 그 소비 쿠폰 나오는 것도 또 스미싱 링크 하나를 문자로 보내서 여기를 누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내 핸드폰이 이제 좀비폰 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전화를 걸면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전화를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악의 악질 범죄야. 예를 들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거는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고 통신사와 협조만 하면. 근데 통신사 자체가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왜 AI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AI 적용하면요 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확률 딱 따져갖고 아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 그럼 다 막아버리면 되죠 기업에서. 예. 그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소송도 하고 법률도 만들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때 이제 뭐 카톡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을 걸어서 그 먼저 해킹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인 척하면서 돈 좀 지금 급한데 빌려달라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옆자리 동료한테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112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을 좀 추적하거나 하고 싶은데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올해 법의 사각지대인데. 아까 보여드렸죠. 1분기에만 3,116억이 되잖아요. 피해 금전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피해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맞아요. 전 재산 날리는 경우도 있어. 음. 저는 이재명 정부 특히 경찰이 이 수사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죠. SNS에도 썼었는데 이주 노동자 지게차 결박했던 거 나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이긴 하겠는데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유. 외국으로 나가서 이주 노동자하고 뭐 독일에 간호사로 가고 하와이에 뭐 어쩌고 옛날에도 엄청 많았던 약소국이었으니까 그 서름을 당했던 민족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게차에다가 이주 노동자 묶어가지고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야. 저 이주 노동자가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폭로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이직들은 뭐라 그러냐면 외노자라 그래서 폄하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그 아프리카 노동자한테 손발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비하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예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중국 사람들은 나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악마화 시키잖아요. 한국인도 그만큼 비율로 범죄 일어나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러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중국인 혐오, 외노자 혐오 해가지고 얘네들 마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물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짓들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북부에서 추운 겨울에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봤더니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사시다가 추위가 심해져가지고 그런 질병 같은 게 악화돼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그렇게 계속 거주한다는 게 사실 좀 인간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열받는 게 우리나라 그 무능한 이직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니들한테 저 자리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렇죠. 소리 말하면 3D 업종. 근데 그런 자리에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자기들은 일을 안 할 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이 잘못된 구조는 바꿔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무슨 단일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구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민 확대 정책 해야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진짜 그 외국인 며느리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골 시집 안 가니까 그러면서 이게 같은 옛날하고 달라서 외국에 나가서 신부 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지는 상황이 외노자 해가면서 저렇게 확대해도 돼요? 하면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저 오늘 폭로한 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성향이 되게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장난을 쳐도 그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폭로가 되면서 보도가 됐고 대통령이 저걸 보고 화를 내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또 그렇고요. 잠깐만요. 리틀 DJ님, 대통령님, 총리님, 정대포님, 강선 의원님, 우리가 울타리 쳐줘야 합니다. 물론 새날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 경제 바로 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따라 포나님의 마스크가 영화배우 같아요. 오늘따라요? 네. 평상시 아니었나 보죠. 네, 감사합니다. 어여쁜 마차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니의 헤어스타일과 비슷해서 오늘은 미모가 빛납니다. 김지호 화이팅, 채널 화이팅까지 하셨습니다. 악플을 고맙습니다. 부르는 감사합니다. 자, 김병철님, 3617 이놈은 아마도 마약 소매업자나 경쟁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합니다. 그거 하셨고요. 말씀하신 김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강선 후보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 게 이걸 묶어간다고 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노한 당원들의 목소리도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도 우리가 정정해드릴 필요가 있다. 어제 네. 밤새워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근데 지금 추정치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어저께 이제 일단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한겨레가 강선우 사태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 김현지 비서관 통해 뜻을 전달했다. 근데 저거 명백하게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전체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강선우 후보자 사태 과정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전부 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강유정 대변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오독이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순서가 오독이 되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확대가 되면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죠.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을 했네 안 했네. 우리 같은 판단은 저건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렇다고 장과 낙마 사유가 되긴 어려워. 그게 공식 입장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대통령의 뜻이야. 아니라고. 대통령의 뜻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내부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이번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장에 1%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이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그 여론이 민주당 안에 팽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통령실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 의견을 전달하니까 대통령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게 있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당 의견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어제 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한 3명 다 물어봤는데 일관돼요. 대통령은 강선 후보자를 지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선우 후보자의 정치적 위치가 위대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려버리면. 여기서 사퇴를 시켜버리면 정치적으로 엄청 미안해지는 거예요. 장관직을 맡기려고 했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에서 대통령한테 강선우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어떤 한 라인을 통해서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당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큰 의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강선 후보자를 먼저 자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뉴스예요.
당의 의견을 존중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지점 중에 잘못된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가 그 메시지를 내서 낙마시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에 박찬대 후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선우가 그만둔다는 걸. 예를 들면 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대통령이 미리 짜놓고 박찬대한테 알려주고 사퇴시켰다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퇴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 갖고 이 사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과 정치인들의 뜻이 다른 대표적인 사태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강선우 그걸로 장관 낙마시키면 돼?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절대 다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이걸로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팽배했던 거고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강선우 낙마시켰다는 여론이 팽배하니까 위기감이 증폭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충심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뿐더러 사퇴시킨다고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 상당수 특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저는 박찬대 의원이 총대를 맸다고 봐요. 총대를 맸다고. 그걸 미리 알고 쓰고 그걸로 아니 미리 알고 쓰고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실이 박찬대 의원님한테만 연락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오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었고 그 이제 점심 때부터 해서는 당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퇴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떤 누구한테만 알려주고 이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명심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사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보고서 받고 나서 임명을 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오늘 임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이 이야기는 그냥 묻히고 정상적으로 그냥 여가부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막판에 대통령이 지금 다 결심을 했고 다 문제 없이 다 진행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문제화 시키면서 확 틀어버렸다는 이 부분에서 당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조중동 보지 말자. 조중동 보지 말자. 그거 막 보면서 막 우리나라 이제 한경호 뭐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까지 이제 강선우를 갑질로 때리니까 이것이 팽배한 건 맞고요. 뭐 대통령 지지율 한 1, 2% 빠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없는 것이고 그게 대통령을 위한다는 또는 우리 정부를 위한다는 저는 충정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쉽게 물러서는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과 당원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들한테 졌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도 있다고 봐요. 그거를 맨 앞에 서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저들과의 싸움에서 그냥 꼬리 내려버린 사건에 대한 당원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들이 자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전에 막 출렁출렁하는 이슈들 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당원들의 뜻은 추미애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우원식 의장 물론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당심과 소위 말하는 의심이 막 부딪힐 때 느끼는 괴리감 같은 건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다수의 당원들은 강선우를 임명해도 큰 문제 없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걸로 강선우가 후보자에서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가. 과하게 뻥튀기고 과하게 나쁘게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 당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태는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이재명 정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원들의 뜻이 왜 분노를 하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 지점이 사실 그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이거를 이렇게 우회하게 만들면서까지 이거를 전당대회에 이용하려 했다는 그 의심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됐느냐. 이게 시간차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당내 온도와 당 밖의 온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내 온도와 원외의 온도라던가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느껴지면서 분노가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러니까 것 자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요일 날 강선 후보자가 사퇴했잖아요. 우리 방송 중에. 근데 화요일까지는 확고했어요. 대통령의 뜻이 임명 간다. 청문 보고서 목요일까지 보내.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제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이제 몇 군데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뜻은 목요일 날까지 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금요일 날 내일 임명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식으로 보면은 당 국회의원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은 끝까지 강선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도 방송할 때 확신을 가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너무 느려진 상황이 있었고 계속 이 보고서 재송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이게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후보자 본인은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매일 다른 이슈들이 생겨났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상 그 직전까지는 좀 조용해진 면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용해졌다는 기간은 그 정영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게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타임라인 순으로 공격차가 들어가면서 이 갑자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봤지 명심은 나한테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고 당의 건의를 받아준 건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것도 대통령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대통령도 그 부담이 됐겠지만 그 당의 결심을 그럼 일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가지고 모두를 괴롭게 만든 다음에 이런 최악의 결과를 낳았냐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 아직 멀었구나. 최강의 국회인 건 맞는데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옛날에 조중동과 한경호의 벌벌벌 떨면서 지지율 빠질까봐 노심초사해가지고 미리 꼬리 빼고 야야야 강선을 사퇴시켜야 돼 이런 분위기 가는 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막 갑질한 내용이 막 수십 가지 나오면서 인간 쓰레기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저들이 만든 프레임에 딱 넘어가가지고 겁 쫄아가지고 꼬리 내려가지고 강선을 사퇴시켜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을 이겨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정도로 강선을 사퇴시켜야 돼? 하는 분노거든요. 그래서 야 니들 싸우지 않을 거면 니들 지금 국회의원 하지 마. 우리가 싸울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요 사항을 당 대변인으로서 어제 최고회의도 들어갔었고 아침에 또 모 방송국 인터뷰도 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한 부분은 우리 민주당이 어떤 남을 희생시키는 그 야비한 문화 그러네. 비열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동지가 어려움에 당했어. 그러면 일단 남을 알아야. 이런 일이 터지면 이 폭로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같이 좀 팩트 체크도 해주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보좌진 집단 어떤 조직체에서 얘기를 하면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게 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팩트가 맞는 건지 그다음에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우위인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갑질을 합니까? 기분은 나쁘게 할 수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예산도 다 감액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이대 목동병원에 유치하는 게 강선우 국회의원이 개인 사적인 뭐 매점이나 뭐 가게 차린 겁니까?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그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제안을 했고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서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질의하는 사람들 다 봤는데 그냥 막 일반적으로 장관에게도 갑질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실체가 불명확한 팩트와 또 팩트가 아닌 게 뒤섞여서 완전 사람을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국민 여론, 언론, 보수 언론 또 방송 패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린 동지잖아요. 정치 결사체잖아요.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럼 자진 사퇴한 걸로 끝나야 돼. 누가 뭐 얘기를 하고 누가 뭐를 했고 다 사족이에요.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본인 성찰 갖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있었던 일들 어제부터 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뭐 저도 잘한 게 없습니다. 저도 잘한 게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누가 동지고 이거 솔직히 이렇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떠넘기고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지란 말씀 잘하셨는데요. 여러분 강선우 의원 기억나십니까? 대선 때 밤이면 밤마다 이재명 TV에서 그 밤늦은 시간에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처럼 색다른 컨셉으로 같이 싸웠던 동지. 근데 단지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보수 언론 같은 데서는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이부자리 봐주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마화 시키잖아요. 그것도 제가 방송 나와서 엄청 싸웠어요. 아니 단식해서 15일 단식한 사람 그 담요 덮어준 사람이 50명도 넘어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근데 무슨 뭐 이부자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망발을 하냐고 제가 엄청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 보건복지위 간사였었거든요. 장관 지명되기 직전까지. 여가부에서는 다 보건복지랑 연관이 있어요. 대부분 다 복지정책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이 소위 말하면 레디컬 페미 부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긴 한데 다른 건 다 지우셔도 돼요. 나쁜 의도로만 볼 게 아니라 전 나쁜 의도로 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워낙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근데 나쁜 의도를 떠나서 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핵심 하나는 그거예요. 대통령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근데 당에서 세게 나오면 그거 끝까지 못 막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 이런 거거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봐봐. 성원석이가 아마 내일 임명될 것 같은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정동진 통일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했어요. 강선우 물러나니까 안규백 내놔라, 권오을 내놔라, 정동진 내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물러나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것들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 세력이 아니야. 오늘 뉴스공장 김호중 공장장 그랬잖아요. 강선우가 갑질했다는 기자는 없더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는 것이다. 맞아요. 저쪽 세력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버린 거고 오늘 박지원 의원은 강선우 그대로 갔어야 된다. 이 대통령 성공 위해서 밀려가면 안 된다.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이게 이제 핵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성선설이시고 저는 이제 성악설이니까 저는 이게 사퇴 종용을 왜 하루 전에 했었어야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아쉽고요. 아직 태평성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싸워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언론이나 지금 봤을 때 일방적으로 확 치고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대통령 세워놨지만
계속 옆에서 싸워가면서 이걸 쳐줘야지만 되는 상황 아직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있어. 밀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이런 사람들한테 밀리는 건 당원들의 입장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란 세력한테. 맞아요. 저런 거 나올까봐 막았던 거죠. 예. 근데 이걸 주장하는 새끼는 진짜 갑질을 했지 않습니까? 조인트 까고 자기 보좌관 내 자리가 왜 없냐고 폭력 갑질을 했잖아요. 저런 애들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물러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사태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저는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병이야. 고질병이야. 쟤네들이 갑질이라고 딱 규정 지었고 놓고 나면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고 아우. 근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였고요. 네. 오늘 NBS 여론조사가 나왔죠. 1% 떨어지긴 했지만 전화 면접 64%였어요. 강선우 사태는 거의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강선우 사태가 나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지지율로 보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이슈예요. 사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1%포인트는 오차범위 아닌데다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64%면 제가 말씀드리죠.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 60% 이상이라면 천장 뚫려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됐지만 저 국민의힘 지지율 중에 17%는 처음 봤어요. 이 처음 본 이유가 있더라고. 역대 최저치거든. 본 적이 없어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논란이 있었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요. 1% 떨어졌다고 와 하지 말라고. 지지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라갑니까? 1% 떨어졌다가 2% 올라갔다가 하면서 추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강선우 논란들이 다 반영된 거 이게. 그냥 임명했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일입니다.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지금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 면접입니다. 50. 부정평가 30이고요.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51대 30이고요. 부울경에서는 64대 23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이 지지율로 못할 게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이죠. 네. 그래 중도 확장 이야기하고 역풍 이야기 할 거면 봅시다.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있었던 그 한 주의 여론조사. 중도층 66 잘한다. 못한다 21. 그러면 강선우가 사퇴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 오를까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일 갤럽은 어느 강선우 후보자 사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큰 의미 없다. 쉽게 표현하면 결론을 내리면은 아직도 조중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전 그렇게 보고요. 지지율 여론조사,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는요 이렇게 됐어요. 민주당도 떨어지긴 했어. 저것도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매주 1000명이 똑같은 사람이 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43, 국민의힘은 17이에요. 이 여론에서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쪽에는 악마들이야. 내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구들이야.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은 야 그걸로 강선우를 날린다고? 그 분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 자, 사실 여론이 모아져야 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그 일본이 있잖아요. 지금 미일이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저렇게 돼 있죠. 25%에서 15%로 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뭐 미국하고도 똑같이 지금 미국도 한국한테 처음에 일본에 제시했던 25% 지금 트럼프가 던져놓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15%로 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로 빼되 미국에 무기 어마어마하게 사줘야 돼. 그게 지금 이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밀 카드가 있어요. 전시작전권 환수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차를 엄청 많이 팔았는데 관세율 때문에 적자 봤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저 새끼들은 지금 뭐 저 구구들 뭐 저 그 뭐 반연명이 이런 애들 와가지고 뭐 윤석열이 구하러 온 애 만에 저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것도 윤석열 때문이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우리는 지금 다 퍼주고 오히려 일본은 지금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우리는 25%에서 40% 준다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좀 길어졌네요.